그날 밤 김서연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해보았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결정이었다. 그녀는 그 결정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뒤집어 보았다. 갓 부쳐낸 김치전 한 장을 뒤집는 것처럼 이쪽으로 뒤집어도 뜨겁고 저쪽으로 뒤집어도 뜨거워 양쪽 모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일의 발단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김서연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셔츠 한 벌을 탁 털어 반듯하게 옷걸이에 걸었을 때 남편 박지원이 거실에서 걸어와 베란다 문 앞에 섰다. 손에는 물 한 컵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셨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사람 같았다. 결혼한 지 6년, 김서연은 그를 너무 잘 알았다. 저런 모습이라면 반드시 그다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이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말투는 일부러 아주 부드럽게 낮춰져 있었다. 마치 그녀가 놀랄까 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무슨 일인데? 누나 쪽에 좀 일이 생겼어? 누나 시어머니가 지난달에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골절됐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매형은 매일 야근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밥 챙길 시간도 없대. 누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막 돌아왔는데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혼자 애까지 보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싶다는데 시어머니가 좀 나아지시면 다시 돌아가겠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지원의 누나 박미경은 박지원보다 4살 많았다. 지난해 임신했고 지난달 막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김서연은 신우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기억 속의 박미경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만나면 서연아 하고 부르며 예의상 웃어 보이고 그 뒤로는 별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가 가깝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얼굴을 붉힌 적도 없었다.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만나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이였다. 얼마나 지내는데? 김서연이 물었다. 그 질문을 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도 인정했다. 이제 막 100일도 안 된 아이, 아니가 한 달 된 아이는 밤에 우는 일이 흔했다. 집에 갑자기 3사람이 늘어나는 셈이었다. 신우이, 아이, 산후관리사. 생활 리듬은 분명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원고를 검토하고 규정하려면 긴 시간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올해는 아니야? 누나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바로 갈 거야? 박지원의 말투는 이미 정해진 일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의논이 아니라 통보였다. 다만 통보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문장을 붙여 그 통보가 마치 상의처럼 들리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디서 지내는데? 김서연이 물었다. 우리 집 3룸 아파트잖아. 엄마 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 쓰면 되지. 엄마 방은 시어머니의 방이었다. 시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방은 계속 비어 있었다. 아내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배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 침대, 짙은 색 옷장,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염주 한 줄과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거울. 커튼은 짙은 갈색이라 빛이 잘 들지 않았고 낮에 커튼을 열어도 방 안은 저녁 무렵처럼 어두웠다. 그 방은 북향이었다. 창문도 크지 않았고 겨울에는 바닥 난방도 충분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가장 추운 방이었다. 김서연은 일이 그렇게 정해진 줄 알았다. 신우이는 시어머니 방에서 지내고 아이와 산후관리사는 함께 지내면 모든 것이 알맞게 배치되는 줄 알았다. 그녀는 심지어 신우이가 오면 음식도 좀 도와 만들겠다고 먼저 말했다. 산모에게는 영양이 필요했으니까. 박지원은 너 참 착하다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행동은 그녀가 철이 들고 사려 깊고
칭찬받을 만한 아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주었다. 그 느낌 때문에 그녀는 잠깐이나마 마음속 모든 불안을 잊었다. 신우이가 온 것은 월요일 점심때였다. 김서연은 일부러 반차를 내고 집안을 한번 정리했다. 시어머니 방에는 새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씌웠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으며 바닥난 방도 미리 켜두었다. 베란다에는 이불을 널어 두었다. 오후가 되자 이불은 햇볕을 받아 폭신하게 부풀어 올랐다.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고 햇살 냄새가 났다. 김서연은 자신이 키우던 스킨답서스 화분 하나를 그 방으로 옮겨 창가에 놓았다. 초록빛 잎들이 아래로 늘어져 오래도록 햇빛이 잘 들지 않던 그 방에 조금이나마 생기를 더해 주었다. 박미경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방문 산후관리사 최 여사가 따라 들어왔다. 커다란 장바구니 하나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장바구니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지퍼 틈 사이로 아기 옷, 기저귀, 젖병, 분유통,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육아용품들이 보였다. 박미경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머리는 대충 낱개 하나로 묶었고 몇 가닥은 흘러내려 얼굴 옆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잠깐 멈춰 서서 거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기도 했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다. 누나, 힘들었지? 짐 내려놓고 먼저 좀 쉬어. 박지원은 그녀 손에 있던 가방을 받아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했다. 박미경은 그 방으로 들어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몸을 돌려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 정원이 보였고 은행나무 몇 그루가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노란 잎들이 바닥에 가득 깔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몇 초 머물렀다. 그러고는 김서연에게 말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서연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예에 바르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김서연은 번거롭지 않다고 말하고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물었다. 박미경은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다. 김서연은 부엌으로 가 밥을 준비했다. 산후관리사 최 여사는 짐을 정리했고 박지원은 신우이의 여행 가방을 방 안으로 옮긴 뒤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았다. 아이가 울었다. 박미경이 아이를 안아 달랬다. 한참 달래자 울음을 그쳤지만 침대에 내려놓으면 다시 울었다. 또 안아 올리고 또 달랬다. 김서연은 부엌에서 채소를 썰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칼질을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생활 속에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박지원이 김서연에게 한 말은 그녀의 손을 2번째로 멈추게 했다. 서연아, 엄마 방이 북향이라 춥잖아. 아이도 이제 막 1달 됐는데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돼. 차라리 우리가 안방을 누나한테 내주면 어때? 박지원은 그 말을 할 때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우리 오늘 밤 라면 먹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김서연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스킨케어를 바르고 있었다. 손에 든 에센스병은 아직 뚜껑도 닫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농담인지 아닌지를 읽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안방은 그들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고 안에 독립된 화장실과 베란다도 있었다. 김서연이 처음 서울 마포구에 이 아파트를 살 때 마음에 들었던 것도 바로 그 안방이었다. 그녀는 주말 아침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좋아했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이불 위에 내려앉으면 따뜻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 베란다도 좋아했다. 그곳에 화분 몇 개를 키웠고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베란다로 가 꽃이 피었는지 확인했다. 그 방 안에는 그녀의 숨결이 있었다. 그녀의 습관이 있었고 6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아올린 안정감이 있었다.
누나는 몸도 약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 북향방에 지내게 하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 박지원은 그녀가 말이 없자 덧붙였다. 며칠 만이야. 근처 산후조리원은 당장 예약이 안 된대. 거기 빈 방 생기면 바로 옮길 거야? 너도 늘 그러잖아.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김서연은 그 말 속의 무게를 알아들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말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의 무기였다. 누군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일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에게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너는 이 집이 화목하길 바라느냐? 그렇다면 양보해야 한다. 바라지 않는다면 너는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죄인이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마음속에서는 한 목소리가 말했다. 안 돼, 여긴 내 방이야. 나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내가 싫다고 하면 그는 너를 어떻게 볼까? 시누이는 어떻게 볼까? 시어머니는 이제 없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모든 친척들은 너를 어떻게 볼까? 방 하나 때문에 자신을 철없는 올케로 만드는 것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럼 언니가 쓰게 해? 김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에센스병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닫자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나는 소파에서 잘게. 그녀가 마지막에 한 세 글자는 빈정거림이 아니었다. 진지하게 생각한 뒤 내린 결론이었다. 안방은 시누이에게 내주고 시어머니 방은 산후관리사와 아이가 쓰게 되었다. 서재는 너무 작아서 침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남은 곳은 거실 소파뿐이었다. 소파는 패브릭 재질이 3인용이었다. 길이는 1m 80cm, 폭은 60cm도 되지 않았다. 키 165cm인 김서연이 그 위에 누우면 발이 조금 밖으로 삐져나올 것이었다. 박지원은 그제야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조금 복잡했다. 마치 그럼 너는 나랑 서재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서재에는 정말로 두 사람이 누울 공간이 없었다. 그럼 내가 소파에서 자고 너는 서재에서 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지만 서재에는 그가 잘 수 있는 자리도 없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다. 고생시키네. 김서연은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안방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냈고 베개와 이불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옷장 안에는 아직 그녀의 스킨케어 제품, 화장품, 보석함, 그리고 개인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를 챙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옷장 문이 닫히며 철컥 소리가 났다. 마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베개를 소파 위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어떤 것들은 이미 변해버렸다는 것을. 안방 문은 다음 날 아침 새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로 바뀌어 있었다. 박미경 모자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김서연이 안방 문 앞을 지나갈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시누이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입가에는 김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조용히 젖을 빨고 있었다. 작은 손은 주먹처럼 말려 있었고 손톱은 투명한 조개 껍데기 조각 같았다. 그 장면은 아름다웠다. 모든 양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만큼 아름다웠다. 김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부엌으로 가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죽 한 그릇을 끓여 김치와 함께 먹었다. 박지원의 아침은 그녀보다 훨씬 풍성했다. 산후관리사 최 여사가 계란부침과 두유를 만들고 과일 한 접시까지 썰어 쟁반에 담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김서연이 부엌에 혼자 앉아 죽을 먹고 있을 때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원과 박미경, 그리고 최 여사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떠들썩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기 그릇 속 흰죽을 바라보았다. 밥알들이 그릇 안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물에 불어 오른 작은 돌멩이들 같았다. 점심때였다. 시아버지 박국동이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왔다. 조수석에는 보온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전 내내 푹 끓인 오골개탕이 들어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베개와 네모 반듯하게 접힌 이불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는 왜 김서연이 소파에서 자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묻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물으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보온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김서연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국 많이 마셔라. 산후 회복하려면 미역국도 잘 먹어야 하고 이런 탕도 좀 먹어야 해. 젖도 잘 돌고. 박미경이 말했다. 아빠도 좀 드세요. 박국동이 말했다. 나는 됐다. 너 먹으라고 일부러 끓여온 거다. 김서연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밖에 서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일을 박지원에게 말했다. 고자질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을 위해 한 희생이 보일 줄 알았다. 기억될 줄 알았다. 고마움을 받을 줄 알았다. 그녀는 틀렸다. 첫날 밤 소파에서 잘 때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몸을 받쳐주지 못했다. 누우면 온몸이 구덩이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고 허리는 허공에 뜬 채 시큰거려 견딜 수 없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패브릭 소파 표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 과 마음대로 뒤척이지도 못했다. 한 자세로 몸을 굳힌 채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몸 한쪽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어 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양을 세었다. 1000마리가 넘어갈 즈음 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가느다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가슴을 찢는 듯하고 온 집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산후관리사 최 여사가 일어났다. 발소리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이 울음소리는 조금 작아졌다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다시 날카로워졌고 다시 잦아들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다가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조용해졌다. 김서연은 소파 위에서 몸을 돌려 얼굴을 등받이 쪽으로 향했다. 등받이의 천이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스쳤다. 보숭보숭하면서도 불편한 촉감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안방 쪽을 가만히 들었다. 그쪽은 이미 조용해졌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일을 떠올렸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박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방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여기는 거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안방. 그가 안방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눈이 부실 만큼 밝아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말했다. 앞으로 여기가 우리 방이야?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때 그녀는 평생 그처럼 자신을 설레게 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안방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소파조차 임시 자리였다. 둘째 밤, 셋째 밤, 넷째 밤, 다섯째 밤. 매일 밤 아이 울음소리는 어김없이 울렸다.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두 번, 어떤 날은 세 번, 김서연은 점점 울음소리에 끊기는 수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아이가 처음 울기 시작할 때 눈을 감은 채로도 이번 울음이 배가 고파서인지
기저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울고 싶어서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 능력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요즘 하고 있는 이 모든 양보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남는 톱니바퀴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떤 축에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톱니바퀴. 여섯째 날 밤, 김서연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심겨있던 나무 같았다.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다가 오늘에야 마침내 충분히 커져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다. 김서연은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 후 우연히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자가 되었고 그렇게 8년이 흘렀다. 8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건축 관련 서적을 검토했고 남의 기획안을 수도 없이 고쳐주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완성된 도면 한 장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 그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보낸 메일이었다. 교수는 한국 남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급여는 없고 숙식만 제공되며 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전공 기초가 탄탄한데 그 기초를 작품으로 바꿀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서연은 그 메일을 보고 또 보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교수의 이름이 눈앞에서 흐릿해질 정도로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가고 싶었다. 메일을 받은 첫날부터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지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3개월은 너무 길었다. 그녀가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하나? 시누이는 어떻게 하나? 아이는 어떻게 하나? 산후관리사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그 메일을 저장해 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작은 불씨 같았다. 그녀는 언젠가 바람이 불어 그 불씨를 큰 불로 키워주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그 불이 붙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6일을 보냈다. 소파에서 육밤을 잤고 아이 울음소리에 6번의 밤을 깨웠으며 흰죽을 먹다 못해 속에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다.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박지원, 박미경, 산후관리사 최 여사, 아이.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했고 모두가 자기만의 이유로 중심이 되었다. 오직 그녀만이 모두의 눈에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녀는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자기 꿈이나 바람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벽돌 하나였다. 어디에 필요하면 그곳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벽돌. 박지원이 안방을 내주자고 하면 그녀는 내주었다. 박미경이 들어와 지내야 한다고 하면 그녀는 받아들였다. 아이에게 따뜻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녀는 소파에서 잤다. 그녀는 뭐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말을 삼켰다. 6년 동안 삼켰다. 너무 많이 삼켜서 위가 다 늘어난 것 같았다. 이제 더는 삼키고 싶지 않았다. 김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한 달 동안 저장해 두었던 그 메일을 찾았다. 그리고 답장을 눌렀다. 몇 글자를 입력했다.
교수님, 저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메일을 보낼 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평생 이 절벽 위에 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다가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누군가의 사진 속 배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거실은 어슴푸레했다. 커튼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바닥 위에 가느다란 흰 선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아파 곧게 펴지지 않았다. 손으로 몇 번 문지르자 허리뼈 쪽 어느 한 지점이 눌릴 때마다 아팠다. 아마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에 익숙해진 몸이 갑자기 딱딱한 소파를 견디지 못하고 항의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은 뒤 욕실로 가 세수를 했다. 안방 앞을 지나갈 때 문은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마 모두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빛이 조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푸른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아픈데도 아직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살짝 웃었다. 큰 웃음은 아니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조명이 비춰서 생긴 빛이 아니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이 안쪽에서부터 피부를 통과하고 눈동자를 지나 거울 속 여자의 얼굴 위로 비쳐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자신에게 국수 한 그릇을 끓였다.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풀었다. 소금 조금과 참기름 몇 방울을 넣고 달걀 2개를 깨 넣어 술안처럼 익혔다. 그 달걀은 지난번 경상남도 고향집에 다녀왔을 때 어머니가 억지로 챙겨준 토종 달걀이었다. 노른자는 진한 황금빛이었다. 마트에서 산 달걀보다 훨씬 색이 깊었다. 면이 다 익자 그녀는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다. 한 입씩 천천히 다 먹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릇과 젓가락을 찬장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고 나갔다. 전자도어록이 그녀의 뒤에서 자동으로 잠기며 가볍게 알림음을 냈다. 그녀는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자신을 방심하게 만든 것은 도어록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집이었다. 혼자 문 밖으로 나서도 이 집은 안전하고 굳이 잠글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이 집. 앞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맹목적인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울역으로 갔다. 충동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전날 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해 두었다. 한국 남부 전라남도의 한 작은 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다. KTX에서 내린 뒤 고속버스로 갈아타야 했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마을의 작은 트럭을 얻어 타야 했다. 꼬박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박지원에게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안방을 내주던 그 순간에, 소파에서 잠들던 그 순간에, 그녀 혼자 흰죽을 먹고 그들은 안방에서 웃고 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이미 다 말했었다. 다만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행동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말로 표현된 행동만 알아들을 뿐이었다. 점심때였다. 시아버지 박국동이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왔다. 조수석에는 보온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전 내내 푹 끓인 오골계탕이 들어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소파 위에 놓인 베개와 네모 반듯하게 접힌 이불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는 왜 김서연이 소파에서 자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묻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물으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보온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김서연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국 많이 마셔라. 산후 회복하려면 미역국도 잘 먹어야 하고 이런 탕도 좀 먹어야 해. 젖도 잘 돌고. 박미경이 말했다. 아빠도 좀 드세요. 박국동이 말했다. 나는 됐다. 너 먹으라고 일부러 끓여온 거다. 김서연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밖에 서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일을 박지원에게 말했다. 고자질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을 위해 한 희생이 보일 줄 알았다. 기억될 줄 알았다. 고마움을 받을 줄 알았다. 그녀는 틀렸다. 첫날 밤 소파에서 잘 때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몸을 받쳐주지 못했다. 누우면 온몸이 구덩이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고 허리는 허공에 뜬 채 시큰거려 견딜 수 없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패브릭 소파 표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 봐 마음대로 뒤척이지도 못했다. 한 자세로 몸을 굳힌 채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몸 한쪽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어 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양을 세었다. 1000마리가 넘어갈 즈음 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가느다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가슴을 찢는 듯하고 온 집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산후관리사 최 여사가 일어났다. 발소리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이 울음소리는 조금 작아졌다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다시 날카로워졌고 다시 잦아들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다가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조용해졌다. 김서연은 소파 위에서 몸을 돌려 얼굴을 등받이 쪽으로 향했다. 등받이의 천이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스쳤다. 보숭보숭하면서도 불편한 촉감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안방 쪽을 가만히 들었다. 그쪽은 이미 조용해졌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일을 떠올렸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박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방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여기는 거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안방. 그가 안방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눈이 부실 만큼 밝아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말했다. 앞으로 여기가 우리 방이야?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때 그녀는 평생 그처럼 자신을 설레게 하는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안방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소파조차 임시 자리였다. 둘째 밤, 셋째 밤, 넷째 밤, 다섯째 밤. 매일 밤 아이 울음소리는 어김없이 울렸다.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3번. 김서연은 점점 울음소리에 끊기는 수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아이가 처음 울기 시작할 때 눈을 감은 채로도 이번 울음이 배가 고파서인지, 기저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울고 싶어서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 능력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요즘 하고 있는 이 모든 양보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남는 톱니바퀴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떤 축에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톱니바퀴.
6째 날 밤, 김서연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심겨있던 나무 같았다.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다가 오늘에야 마침내 충분히 커져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다. 김서연은 대학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 후 우연히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자가 되었고 그렇게 8년이 흘렀다. 8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건축 관련 서적을 검토했고 남의 기획안을 수도 없이 고쳐주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완성된 도면 한 장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 그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대학 시절 지도교수가 보낸 메일이었다. 교수는 한국 남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급여는 없고 숙식만 제공되며 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전공 기초가 탄탄한데 그 기초를 작품으로 바꿀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서연은 그 메일을 보고 또 보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교수의 이름이 눈앞에서 흐릿해질 정도로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가고 싶었다. 메일을 받은 첫날부터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지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3개월은 너무 길었다. 그녀가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하나? 시누이는 어떻게 하나? 아이는 어떻게 하나? 산후관리사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그 메일을 저장해 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작은 불씨 같았다. 그녀는 언젠가 바람이 불어 그 불씨를 큰 불로 키워주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그 불이 붙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6일을 보냈다. 소파에서 육밤을 잤고 아이 울음소리에 6번의 밤을 깨웠으며 흰죽을 먹다 못해 속에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다.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박지원, 박미경, 산후관리사 최 여사, 아이.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했고 모두가 자기만의 이유로 중심이 되었다. 오직 그녀만이 모두의 눈에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녀는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자기 꿈이나 바람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벽돌 하나였다. 어디에 필요하면 그곳으로 옮겨놓으면 되는 벽돌. 박지원이 안방을 내주자고 하면 그녀는 내주었다. 박미경이 들어와 지내야 한다고 하면 그녀는 받아들였다. 아이에게 따뜻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녀는 소파에서 잤다. 그녀는 뭐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말을 삼켰다. 6년 동안 삼켰다. 너무 많이 삼켜서 위가 다 늘어난 것 같았다. 이제 더는 삼키고 싶지 않았다. 김서연은 휴대폰을 여러 한 달 동안 저장해 두었던 그 메일을 찾았다. 그리고 답장을 눌렀다. 몇 글자를 입력했다. 교수님, 저 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메일을 보낼 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평생 이 절벽 위에 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다가 망부석처럼 굳어버리고 누군가의 사진 속 배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거실은 어슴푸레했다. 커튼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바닥 위에 가느다란 흰선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아파 곧게 펴지지 않았다. 손으로 몇 번 문지르자 허리뼈 쪽 어느 한 지점이 눌릴 때마다 아팠다. 아마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에 익숙해진 몸이 갑자기 딱딱한 소파를 견디지 못하고 항의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은 뒤 욕실로 가 세수를 했다. 안방 앞을 지나갈 때 문은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마 모두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빛이 조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푸른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다. 아픈데도 아직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살짝 웃었다. 큰 웃음은 아니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조명이 비춰서 생긴 빛이 아니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이 안쪽에서부터 피부를 통과하고 눈동자를 지나 거울 속 여자의 얼굴 위로 비쳐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자신에게 국수 한 그릇을 끓였다.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풀었다. 소금 조금과 참기름 몇 방울을 넣고 달걀 2개를 깨 넣어 술안처럼 익혔다. 그 달걀은 지난번 경상남도 고향집에 다녀왔을 때 어머니가 억지로 챙겨준 토종 달걀이었다. 노른자는 진한 황금빛이었다. 마트에서 산 달걀보다 훨씬 색이 깊었다. 면이 다 익자 그녀는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다. 한 입씩 천천히 다 먹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릇과 젓가락을 찬장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고 나갔다. 전자도어록이 그녀의 뒤에서 자동으로 잠기며 가볍게 알림음을 냈다. 그녀는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자신을 방심하게 만든 것은 도어록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집이었다. 혼자 문 밖으로 나서도 이 집은 안전하고 굳이 잠글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이 집. 앞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맹목적인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울역으로 갔다. 충동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전날 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해 두었다. 한국 남부 전라남도의 한 작은 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다. KTX에서 내린 뒤 고속버스로 갈아타야 했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마을의 작은 트럭을 얻어 타야 했다. 꼬박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박지원에게 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 안방을 내주던 그 순간에, 소파에서 잠들던 그 순간에, 그녀 혼자 흰죽을 먹고 그들은 안방에서 웃고 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이미 다 말했었다. 다만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행동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말로 표현된 행동만 알아들을 뿐이었다. KTX가 출발했을 때 김서연은 창가 쪽자리에 앉아 창밖의 도시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층 건물들이었다. 빽빽하게 모여있는 마치 숲처럼 늘어선 고층 건물들. 각각의 건물에는 수많은 창문이 있었고 각 창문 뒤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다 고층 건물은 저층 건물로, 저층 건물은 공장으로, 공장은 농지로 바뀌었다. 회색빛 도시가 초록빛 들판으로 변하며 시야가 한순간에 탁 트였다. 멀리 산들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김서연은 이마를 차창에 붙였다.
유리창은 차갑고 차가움이 이마를 타고 뇌까지 전해지며 그녀를 한층 더 맑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열차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다. 심장 박동 같기도 하고 맥박 같기도 하며 어떤 고대에 멈출 수 없는 리듬 같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있었다. 꺼지진 않았지만 진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지원이 몇 시간 뒤 그가 깨어나 자신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쪽지도 남기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 것임을 알았다. 한 통일 수도, 10통일 수도, 100통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박지원은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 깨어났다. 그는 먼저 안방으로 가서 누나와 아이를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다. 김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부엌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문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없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베란다에는 몇 개의 스킨답서스 화분과 텅 빈 빨랫대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그는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리고 끊겼다. 그는 멍해졌다. 다시 1번 걸었다. 이번에는 2번 울리고 끊겼다. 또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옷장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다. 김서연의 옷은 그대로 걸려 있었고 한 벌도 빠짐없이 원래 자리였다. 그는 침대 옆 협탁의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장신구가 있었다. 결혼 때 받은 금목걸이, 생일에 준 진주 귀걸이, 그리고 그녀 어머니가 남긴 옥팔찌까지 모두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김서연은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아무 말 없이 떠난 적도 없었다. 김서연은 열차가 흔들리는 동안 박지원의 17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를 내서가 아니었다. 만약 받으면 박지원이 어디야? 라고 말할 것이고 그녀는 열차 위에 있어 라고 답할 것이었다. 그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을 것이고 그녀는 한국 남부로 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얼마나 있어? 라고 물을 것이고 그녀는 3개월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미쳤어? 라고 말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 3단어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미쳤다고 들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그 말이 나오면 자신이 정말 미쳤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고 어렵게 쌓아 올린 나는 미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작은 테이블에 눌러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연필을 들었다. 열차는 유채꽃밭을 지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금빛 바다처럼 노란 꽃들. 바람에 꽃들은 흔들렸지만 한 송이도 꺾이지 않았다. 뿌리는 깊게 뻗어 있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박지원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옷장을 뒤졌는지, 전화를 걸었는지, 동료에게 물어봤는지,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낯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군의 도시, 그리고 지도교수가 말한 다시 펜을 들게 해줄 곳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도면을 그려야 했다. 설계를 해야 했다. 대학 4년간 배운 것을 활용해 산골에 사는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집을 짓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설계해야 했다. 이 일은 그녀가 이 집에서 한 어떤 일보다 중요했다.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이 집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열차는 해질 무렵 그 작은 군의 도시에 도착했다. 승강장은 짧았다. 4량 정도 길이었다. 김서연은 5호차에서 내려 좁은 승강장 위를 걸었다. 산골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짐을 끌었다. 바퀴는 오래된 승강장 벽돌 위에서 둔둑둔둑 소리를 냈다. 짐은 무거웠다. 자갈 위를 끌며 구르는 소리가 삐걱거렸다. 지도교수는 한 학생을 보내 맞이했다. 까맣고 마른, 웃으면 하얀 이가 반짝이는 소년이었다. 그는 작은 트럭을 몰고 왔다. 서연 누나, 뒤에 앉아요. 길이 울퉁불퉁해요. 짐 잡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김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트럭 시동이 걸리자 엔진 소리가 덜컹덜컹 마치 트랙터처럼 울렸다. 길은 정말 울퉁불퉁했다. 곳곳이 구멍투성이어서 그녀는 몸이 흔들렸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웃겨서가 아니라 갑자기 자유롭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였다. 트럭은 군청, 농지를 지나 마지막으로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미 어두웠다. 마을의 불빛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마치 하늘의 별이 땅에 반사된 듯했다. 교수는 마당 앞 낡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마르고 키가 컸으며 안경을 썼고 머리는 많이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가 트럭에서 뛰어내리자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짓은 왔구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머물 곳은 마을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었다. 교실은 크지 않았다. 군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구식 프린터기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도면과 자료 더미가 쌓여 있었다. 창밖의 달빛이 교실로 들어와 도면 위에 내려앉았다. 하얀 종이 위 연필로 그은 선들이 달빛 속에서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선들을 바라보았다. 연필 자국이 달빛 아래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가장 긴 선을 끝에서 끝까지 따라 손가락으로 살짝 쓸었다. 선은 곧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교수의 말을 떠올렸다. 좋은 건축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는지가 아니라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평범한 집을 설계하려고 하는지를 본다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8년 동안 기억했고 오늘 마침내 실천할 기회를 얻었다. 김서연의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했다. 꺼내보니 박지원이 보낸 메시지였다. 문자가 아니라 위치였다. 그는 집에 있었다. 그녀가 떠난 도시, 6일 동안 소파에서 잤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다시 올지조차 알지 못했다. 김서연은 위치를 몇 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에 눌러놓았다. 그리고 연필을 들고 고개를 숙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달빛이 눈부시게 그녀와 도면, 종이 위 선에 비쳤다. 작은 마을이 그녀의 도면 위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먼저 길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다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을 그렸다. 강은 매우 가늘게, 구불구불하게, 끝이 없는 선처럼 그렸다. 그녀는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이번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리기 시작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는 박지원이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는 전화를 걸었고 모두 끊겼다. 신호음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쳤다. 그는 김서연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을 뒤졌지만 옷장은 그대로였고 장신구 상자 속 장신구도 그대로, 책상 서랍 속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그대로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는 김서연이 아침에 끓인 면의 나머지 채소 반줌을 보았다. 보관용 비닐에 담긴 채 물방울이 묻어 있었다. 냉장실에는 이틀 전에 그녀가 사온 요거트 2통도 있었다.
그녀는 이 브랜드 맛있으니 먹어봐 라고 말했지만 그는 휴대폰을 보며 나중에 먹어야지 라고 했고 요거트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먹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 위 베개와 이불은 이미 김서연이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베개는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이불은 두부 모양으로 단단하게 접혀 있었다. 군대에서 정리하는 방식처럼 각이 살아 있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말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은 편집자가 아니라 건축가였다. 그녀가 말할 때 그들은 대학 근처 작은 식당에서 데이트 중이었고 그녀는 소량의 소주를 마셔 얼굴이 붉었다. 눈은 반짝였다. 그녀가 대학 진학 시 건축학과를 지원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여자가 무슨 건축이냐. 바람과 햇빛 맞으며 힘들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결국 그녀는 국문학과를 지원했고 졸업 후 편집자가 되었다. 그녀가 건축 디자인이라는 네 글자를 말할 때 다른 단어를 말할 때보다 조금 낮은 톤으로 누군가 듣지 않을까 조심하는 듯 말했던 것도 박지원은 기억하고 있었다. 김서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끈 것이었다. 도면 위에 마지막 선 하나를 다 그렸을 때 그녀는 문득 휴대폰이라는 존재 자체가 방해처럼 느껴졌다. 박지원이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싶었다. 도면을 그리는 일. 휴대폰을 끄고 나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건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고요함이었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고 마치 침묵한 친구 같았다. 질문하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고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도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 곁에 조용히 방해하지 않은 채 함께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밤까지 그림을 그렸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는 가을벌레가 우는 소리 같았다. 그림을 그리다 지치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이어진 산들이 있었다. 새까맣게 어두운 산들은 마치 잠든 거대한 짐승 같았다. 산 너머에는 군 소재지가 있고 그 너머에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너머에는 그녀의 집과 남편, 그녀의 소파, 그녀의 안방, 그녀가 내어준 그 방이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야전 침대는 아주 좁았다. 몸을 뒤척이기도 어려웠고 매트리스는 얇고 딱딱했다. 그녀가 잤던 소파보다도 더 딱딱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침대가 부드러워져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다. 도면을 그리는 일은 체력 노동이었다. 원고를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어깨는 뻐근했고 손목은 아팠고 눈은 건조해서 비비고 싶었다. 그래도 마음은 지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지도교수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따뜻한 두유 한 컵과 갓 튀긴 찹쌀 꽈배기 2개를 가져다 주었다. 두유는 장작불로 끓인 것이라 특유의 그을린 듯한 고소한 향이 있었다. 마셔보니 서울에서 기계로 갈아 만든 두유와는 완전히 달랐다. 김서연은 교실 문 앞에 서서 그 두유를 들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아침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흐릿하고 아득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안개는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붓을 들고 흰 종이 속에서 산을 한 획 한 획 지워내듯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박지원을 떠올리지 않았다. 잊은 것이 아니었다. 잠시 떠올릴 필요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있었고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 사이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었고 수많은 산과 수많은 강이 있었으며 그녀가 종이 위에 수없이 그려본 구불구불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작은 강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돌아갈 때
그는 현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어줄 것이고 왔어? 라고 말할 것이다. 매번 그녀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처럼. 그녀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돌아갈 때 여전히 예전의 김서연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석 달 동안 도면을 그린 김서연. 세 채의 집 설계를 완성한 김서연. 수백 킬로미터를 떠나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석 달 동안 그림을 그린 김서연. 그런 김서연은 분명 예전의 김서연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박지원이 이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벽 한 면을 도면으로 가득 채우는 자신을, 선 하나를 두고 30분씩 고민하는 자신을, 이를 가족보다 앞에 둘 수 있는 자신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모르는 일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아서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일만 하기로 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도면을 제대로 완성하고 집을 세우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비가 새고 바람이 들며 겨울에는 얼음 창고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집에서 그녀가 설계한 건조하고 따뜻하며 햇빛이 들어오는 새 집으로 옮겨주는 것. 그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다. 그녀의 억울함보다 중요했고 잠 못 이루던 밤들보다 중요했고 허리의 통증보다 중요했으며 박지원이 걸어온 그 많은 전화보다도 중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마을의 해가 떠오를 무렵 김서연의 연필은 이미 그 커다란 도면 위에서 3시간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것은 학교 설계안이었다. 마을 초등학교는 오래되어 곳곳이 낡아 있었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샜다. 겨울이면 아이들의 손이 당근처럼 얼어붙어 연필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그녀는 따뜻한 복도가 있는 건물을 설계했다. 지역의 돌과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흙을 덮어 겨울에는 보온이 되고 여름에는 열을 막아주도록 했다. 그녀는 지붕 단면도를 그리고 따뜻한 복도의 빛 분석을 그리고 겨울날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손을 내밀어 햇볕을 쬐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연필은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는 소리 같았다. 총총하고 섬세하고 몰입한 소리.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누에처럼 그녀도 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하루 종일 책상 위에 누워 있었다. 화면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김서연은 전원을 켜지 않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림자는 짧았다가 길어졌고 빛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두워졌다. 완전히 밤이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다. 스탠드는 오래된 백열전구가 달린 것이었다. 따뜻한 노란빛이 도면 위에 내려앉자 종이 위에는 오래된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보였다. 박지원은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는 4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김서연이 다니는 출판사에도 찾아갔다. 그녀의 동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김서연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장모는 모른다고 하더니 도리어 그에게 물었다. 자네, 내 딸을 어디로 보낸 건가? 그는 근처 경찰서에도 갔다. 경찰은 성인 실종은 연락 두절 48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서랍 가장 아래쪽 두꺼운 건축설계 자료집 밑에 눌려있던 출력한 이메일 한 장을 찾아냈다. 지도 교수의 이름. 한국 남부의 프로젝트. 석 달, 숙식 제공.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책상 다리에 등을 기대고 그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다. 글자는 하나하나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어지는 순간 마치 하나의 벽이 되어 그를 그녀의 세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설계를 하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한 번도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8년 동안 숨겨두었다는 것을.